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털보 과학관장이 들려주는 세상 물정의 과학.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어도 어렵고 역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더 어렵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과학자라고 해서 다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과학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기초 근력을 조금씩 기르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추천의 글. 이정모 씨 글쓰기다. 과학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을 말한다. 유머로 가득하지만 통찰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정모의 글은 무조건 믿고 본다. 영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정모와 섹스피어를 바꿀 생각이 없다. 섹스피어는 과학을 모르니까. 김상욱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이정모 선생은 과학 저술 분야의 업계 라이벌이다. 물론 라이벌이라는 건 내 생각일 뿐 작품의 질이나 판매량 모두에서 아직 나는 한참 못 미친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과학적 사건들을 재미있게 쓴 이번 책을 읽으면서 우리 둘의 격차를 다시금 절감한다. 이정모 선생님 언젠간 꼭 따라잡고 말 겁니다. 10년만 기다리세요.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이정모의 글은 늘 재밌다. 유머가 넘친다. 때로는 정이 흐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의롭기까지 하다. 그런 그의 글들이 강물처럼 흘러들어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 되었다. 뭘 더 바라겠는가. 이명현, 과학저술가 천문학자. 이정모 관장님은 궁금증이 유달리 많은 세상 속 비밀들을 유독 많이 알고 있는, 거기에다 이야기까지 유난히 재미나게 잘 풀어내는 과학자다. 시간이 없을 때는 그의 글을 읽지 마시라. 읽다 보면 빠져든다. 하지만 약속에 늦더라도 그의 글을 읽는 것이 남는 장사다. 기억나는 대목들만 언급해도 곧 모두가 당신의 수다에 귀 기울이게 될 테니까. 그만큼 그의 과학 이야기들은 알차고 재미있다. 장동선, 뇌과학자. 자신조차도 어렵다고 말하는 과학으로 훨씬 더 복잡한 세상을 풀어냈지만 너무도 흥미진진해서 끝까지 고개를 주걱거리게 만드는 책. 이쯤 되면 제목은 그저 반어법의 좋은 적용례일 뿐. 하리하라, 과학 커뮤니케이터.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과학은 삶의 태도다. 도대체 과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과학을 하는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과학 교양은 어디까지일까? 요즘 끊이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다. 참담하다. TV에서, 그것도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6천년이라는 신앙적 지구나이와 46억 년이라는 과학적 지구나이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창조과 관련 발언이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보다는 뉴라이트 역사관이나 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전문성이 없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었다. 지구의 나이를 6천년이라고 믿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듯 했다. 뭐 이해한다. 청와대도 그런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하여간 참담하다. 과학이란 무엇일까? 인류의 역사는 과학의 역사다. 나는 왜 엄마 아빠와 닮았는가?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큰가?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늘은 왜 파랗고 밤하늘은 왜 어두운지가 궁금했던 까마득한 옛날부터 과학은 이미 시작되었다. 과학의 시작은 질문이니까 말이다. 과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불과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주에는 유성이 있는 행성이나 행성이 있는 항성은 있을 수 없었다.
그의 권위는 중세 교회의 권위와 맞물리면서 너무나 커져서 아무도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다. 설사 위성이 있는 행성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침묵해야 했다. 작은 증거만으로 천동설이라는 어마어마한 우주체계를 통째로 무너뜨릴 자신이 없었을 테니까 목숨이 아깝기도 했고. 이때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등장했다. 그리고 하필 그때 이탈리아에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살고 있었다. 1609년 갈릴레이는 직접 제작한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다. 그리고 목성에서 위성을 무려 4개나 발견했다. 목성의 위성은 천동설을 무너뜨리는 논리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모든 것은 논리다. 우주선을 타고 높이 올라가 태양계를 내려다보면서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도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성에 있는 4개의 위성은 자기중심적인 우주관을 바꾸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었다.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목성의 위성은 한동안 67개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2017년 봄이 되자 69개가 되었다. 과학을 지식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매일 틀린 지식을 쌓고 있는 셈이다. 틀린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망한 일이다. 칼 세이건은 과학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니다. 과학은 생각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다. 존경하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는 과학은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자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같은 말이다.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지식은 빨리 늘어나고 널리 퍼지는 데 비해 생각하는 방법과 삶의 태도는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바뀌고 있지 않다. 지식을 쌓는 것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되지만 생각하는 방법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설사 연습을 하려고 해도 정밀한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너무 어렵고 금방 지치고 실증나게 하는 것 투성이다. 창조 과학자들만큼이나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환경을 아끼고 기꺼이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다. 창조 과학자들처럼 이들도 심성이 대체로 곱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북극해의 작은 얼음덩어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바짝 마른 흰곰사지는 지구온난화를 극적으로 설명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남태평양의 작은 섬이 물에 잠긴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북극 빙산들은 물 위에 떠 있으며 물에 잠긴 빙산의 부피는 같은 무게의 물보다 크기 때문이다. 북극해의 얼음이 다 녹더라도 해수면은 고작 1mm만 상승할 것이다. 빙산은 대부분 이미 물에 담겨져 있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면 부피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북극의 빙산이 사라지면 햇빛을 반사하는 양이 줄어들어 육지의 빙하가 녹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결과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해수면 상승은 빙하가 녹아서 담수가 바닷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긴 바닷물의 열 팽창 때문이다. 과학은 짐작이 아니다. 계산이다. 나도 과학은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이면 좋겠다. 세상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의 조건도 바뀌지 않을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균형.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코알라는 묘한 매력을 준다. 사진만 봐도 저절로 호감이 생긴다. 맨날 나무에 매달려서 반쯤 졸고 있는 모습이 귀엽다. 배에 있는 유관항에서 새끼를 키우는 유대류라서인지 새끼를 지극히 사랑하는 어미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귀엽다고 가까이 다가갔다는 악취에 즐겁게 된다. 코알라는 유대류 버전의 나무늘보다 게으르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보금자리를 만들지도 않지만 나무늘보만큼이나 꼼짝하지 않는다. 하루에 20시간을 잔다. 왜 이렇게 자는 걸까?
뭐 20시간을 자도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잠을 많이 잘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 나무 위에서 잠만 자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답은 코알라가 매달려서 졸다가 먹다가 하는 나무에 있다. 그 나무가 바로 유칼립투스. 코알라는 오로지 유칼립투스 잎만 먹고 산다. 유칼립투스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코알라는 하루 종일 취해 있는 셈이다. 그러고 보니 코가 아주 큰 게 꼭 술 취한 코주부 영감처럼 보인다. 덕분에 가끔 나무에서 떨어진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나무에서 떨어진 코알라는 흙에서 염분을 섭취한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유칼립투스를 먹지 못한다. 유칼립투스 잎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쥐에게 유칼립투스 잎을 먹이면 금방 죽을 정도다. 그렇다면 코알라는 어떻게 유칼립투스만 먹고 살까? 자기 힘이 아니다.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힘으로 산다. 동물은 섬유질을 소화하는 효소를 10여 가지 정도만 만들어낸다. 하지만 장내 세균은 수천 개의 섬유 분해 효소를 분비한다. 과학자들은 쥐에게 코알라의 장내 세균을 이식해 보았다. 실험쥐들은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도 살아남았다. 흥미롭게도 쥐에게 처음에는 유칼립투스 잎을 아주 조금 주다가 유칼립투스의 양을 조금씩 꾸준히 늘렸더니 장내 세균 유형이 코알라의 장속과 비슷해졌다. 아무래도 오스트레일리아에 살던 세균들은 코알라를 자신의 거처로 선택한 것 같다. 그렇다면 코알라의 새끼는 어떨까? 갓 태어난 코알라의 새끼의 뱃속에 복잡한 장내 세균이 있을 리는 만무한데 코알라는 새끼에게 장내 세균을 어떻게 전달할까? 코알라는 유대류다. 처음 태어날 때는 몸무게가 1g도 안 된다. 털이 나지 않은 미숙아로 태어난다. 모든 유대류가 그렇다. 우선 유관항 속에서 젖을 빨면서 산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코알라의 유관항은 거꾸로 달렸다. 캥거루 새끼가 어미와 똑같은 세상을 보는 것과 달리 코알라 새끼는 유관항에서 고개를 내밀면 어미 엉덩이가 보인다. 코알라 새끼는 젖을 뗄 무렵이 되면 어미의 항문에 입을 대고 어미의 똥을 먹는다. 똥 속에는 반쯤 소화된 유칼립투스 잎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유칼립투스를 먹는 연습을 시작한다. 그 똥에는 어미의 장내 세균이 들어있다. 어미 똥을 통해서 유칼립투스 잎에 대한 맛을 알게 될 무렵이면 새끼의 장 속에서도 유칼립투스의 독성을 제거하고 소화시키는 세균이 풍성해진다. 어미 똥을 잘 먹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유관항에서 나오는 일이 잦아지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몸집이 불어서 더 이상 유관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 후에도 어미 등에 6달 정도 매달려 살면서 실제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 연습을 한다. 우리가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 경우 장내 세균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비만도 그러하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은 100% 거짓말이다. 하지만 상당히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장 속에 살고 있는 특정 세균이 효소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서 체중과 혈당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장 속에도 세균종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어떻게 좋은 균만 갖고 살겠는가? 나쁜 균들도 많을 것이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의 힘의 균형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독일 사람들도 그랬어. 1992년 6월 말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어학원에서 독일어를 배우면서 평범한 독일 가정에서 하숙할 때의 일이다. 주인 아저씨인 콜베르크 할아버지는 은퇴를 6개월 앞둔 공무원으로 말이 거의 없었지만 그의 아내인 마리아 할머니는 입을 잠시라도 쉬면 혀에서 바늘이 돋을 것 같은 명랑한 분이었다. 덕분에 나는 마리아 할머니와 수다를 떨며 독일어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저녁이 되면 우리 셋은 거실에 모여 책을 읽었다. 나는 내 방에서 책을 보고 싶었지만 마리아 할머니는 에너지를 아껴야 지구를 살린다며 나를 불러냈다. 자기 전에는 낮 동안 창가에 누워서 따뜻하게 데워진 맥주를 함께 마셨다. 그럭저럭 한 달이 지날 무렵 조용했던 우리 집 하숙집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원래는 말이 엄청 많지만 독일어를 잘 하지 못해서 과묵할 수밖에 없었던 내 말문이 마침내 트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리아 할머니는 숙제를 도와주던 수준에서 벗어나 나와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녀는 자랑할 게 참 많은 분이었다. 처음에는 스페인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큰아들과 독일에서 치의학을 공부하면서 축구 심판으로 일하는 작은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다.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자랑이고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다고 맞장구를 쳐드렸다. 할머니의 자랑은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로까지 이어졌다. 독일 세탁기의 뛰어난 에너지 효율에서부터 도로 표지판의 합리성에 이르기까지 좀 귀찮아질 무렵이었다. 마리아 할머니는 내가 미리 지불한 석 달치 하숙비로 비디오 플레이어를 구입했다. 연결을 도와주겠다는 내 호의를 거절한 채 혼자 낑낑대며 설치를 마치고는 비디오 플레이어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그 기계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엄청난 장치라는 것이다. 정모, 너는 이런 것을 상상이나 해봤어? 나는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이런 것이 있으며 동영상을 직접 촬영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도 웬만한 집에는 다 있다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내가 셈이 나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마리아 할머니는 자기 식구가 4명인데 차가 3대나 있다고 자랑했다. 나는 한국에 우리 집도 차가 한 대 있으며 곧 독일에서도 차를 살 것이라고 응수했다. 할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조간신문을 가져왔다. 거기에는 한국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를 3, 4일 정도밖에 안 간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할머니는 2, 3주씩 여름휴가를 가는 독일 사람들과 달리 겨우 3, 4일밖에 휴가를 못 가는 사람들이 무슨 차가 있느냐고 따졌다. 나는 이렇게 반격했다. 마리아 할머니는 한국에 못 가봤지만 저는 독일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우리의 관계는 살짝 냉랭해졌고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개막됐다. 마리아 할머니는 나를 억지로 텔레비전 앞에 앉혀놓고는 정성스럽게 데워놓은 맥주를 대접하면서 독일 선수들의 선전을 내 눈으로 보게 했다. 마리아 할머니는 신이 난 것 같았다. 그런데 독일 아나운서는 우리 자랑스러운 독일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헨 공대 학생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물었다. 독일 사람이 딴 겁니까? 아헨 사람이 딴 겁니까? 아헨 사람이 메달을 딴 거지. 독일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다. 올림픽은 국가적인 대사라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잔치라는 게 평범한 독일 할머니의 생각이었다. 1992년 8월 9일 늦은 저녁 시간, 황영조 선수가 56년 만에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다. 나는 감격한 나머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도 사실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으며 나치가 올림픽을 선전도구로 이용하였지만 오히려 조선 같은 식민지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얻기도 했다고 되지도 않는 독일말로 떠들었다. 마리아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이번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너와 같은 도시 출신이야? 황영조가 삼척 출신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는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감격이 겨우 외쳤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없이 따뜻한 맥주만 마시던 콜베르크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다. 나치 시대의 독일 사람들도 그랬어. 나는 아직도 그 말이 잊히지 않는다. 버텨주는 것. 20여 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오고 또 임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두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일으킨 흙탕물도 맑게 가라앉으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맑은 물을 유지하려면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지요. 사무실이 덥다 보니 일할 때 짜증도 나겠지만 그럴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더우면 남들도 더운 것이고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들도 배가 고플 테니까요.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마치 자기만 힘든 군대 생활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힘든 군대 생활을 한 것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합니다. 좀 더 파이팅 합시다. 모 중소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에게 보냈다는 단체 카톡 내용이다.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좋겠지만 맞춤법이 엉망인데다가 비문과 오문이 점철되어 있고 게다가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차마 그대로 옮기지 못하고 고쳐서 인용하였다. 대표의 카톡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은 에어컨이 망가져서 미안하다, 얼른 수리하겠다 라는 간단한 말을 기대했는데 불평을 한 누군가를 미꾸라지 취급했다. 에어컨 망가진 사무실에서 일어난 대표와 직원 사이의 갈등에 끼어들 생각은 추워도 없다. 다만 과학적인 사실은 좀 알려주고 싶다. 바로 미꾸라지에 대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어떤 집단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일컫는 속담이다. 미꾸라지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다. 미꾸라지는 잉어목에 속하는 물고기로 한자로는 미꾸라지 추를 써서 추어라고 한다. 미꾸라지를 미꾸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미꾸리라는 물고기는 따로 있다. 미꾸리와 미꾸라지를 수염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몸통을 손으로 쥐었을 때 둥근 느낌이 들면 미꾸리, 납작한 느낌이 들면 미꾸라지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일반적으로 실제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아주 큰 놈들을 미꾸리라고 보면 어느 정도 맞다. 일본에는 미꾸리만 있고 미꾸라지는 없으며 중국에서는 미꾸라지와 미꾸리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가 미꾸라지를 나쁜 비유에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미꾸라지는 보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미꾸라지는 모기 애벌레인 장구벌레를 하루에 1000마리까지 먹어치운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하수구에 미꾸라지를 풀어 모기 애벌레를 먹어치우게 하기도 한다. 미꾸라지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다. 미꾸라지 대신 송사리를 사용하면 어떨까? 괜찮다. 그런데 송사리는 미꾸라지보다 훨씬 비싸다. 너무 더러운 물에서도 살지 못한다. 정작 장구벌레는 더러운 웅덩이에 많은데 말이다. 하지만 미꾸라지는 더러운 물에서도 살 수 있다. 미꾸라지가 더러운 웅덩이에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까닭은 독특한 호흡법 때문이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아가미 호흡을 한다. 미꾸라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미꾸라지는 보조수단으로 장호흡을 할 수 있다. 아가미 호흡, 허파호흡, 피부호흡처럼 장호흡은 말 그대로 장 표면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는 호흡법을 말한다. 미꾸라지는 산소가 녹을 수 없는 탁한 물에서도 입을 수면 위에 대고 있으면 장의 표면을 통해 산소를 몸 안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꾸라지가 더러운 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미꾸라지도 깨끗한 물을 좋아한다. 더러운 물에서도 살아주는 것이다.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으면 웅덩이 바닥은 아예 썩어서 곧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된다.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나마 웅덩이에서 무언가가 살 수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리게 하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가 더러운 물에서도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직장도 마찬가지다. 미꾸라지 같은 직원이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갈등 요소가 많은 직장에서 직원들이 버티고 있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직원은 조직이 썩지 않도록 밑바닥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귀한 존재일지 모른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 라는 속담에 해당하는 영어 속담은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상자 전체를 망친다이다. 이 속담에는 근거가 있다. 식물에서는 에틸렌이라는 기체가 나온다. 에틸렌은 식물을 성숙시키는 호르몬이다. 이 에틸렌은 석유가 탈 때 나오는 그 에틸렌과 같은 물질이다. 그래서 덜 익은 푸른 바나나를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기 직전에 에틸렌 가스를 쓰여서 노랗게 익힌 다음에 매장에 전시한다. 그런데 에틸렌은 성숙 호르몬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기도 하다. 사과 같은 과일은 상처를 받거나 가뭄,
산소 부족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틸렌을 마구 방출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멀쩡한 사과마저 못 쓰게 된다. 썩은 사과는 솎아내야 하지만 미꾸라지는 고마운 존재다. 그나저나 그 회사는 에어컨을 고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미꾸라지는 쫓겨나지나 않았는지 걱정이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 중마고. 내게는 사전에다 나오는 말이다.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내게는 어릴 적 친구가 없다. 대신 40이 넘어 동네 맥주집 오두막에서 사귄 술친구가 몇 있다. 아이들 교육 문제, 동네 문제, 그리고 정치 문제를 두고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또 학교 운영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기도 하면서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되어버렸다. 그 사이에 우리의 나이는 50에 가까워졌고 오두막은 문을 닫았다. 우리는 길 건너편에 주문진 막회로 아지트를 옮겼다. 새 부대를 마련했으면 새 수를 담아야 하는 법. 우리의 주제는 동네 문제와 아이들 문제에서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거대 담론으로 성장해야 했으나 오히려 소박하게 먹을거리로 바뀌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식문화 개선 같은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집요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을 배웠고 춘천까지 가서 시험을 봐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리고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안고 이름도 어마어마한 고양 도시생태농업연구회라는 조합을 만들었다. 적어도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마련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한 생태농업이란 석유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석유로 만드는 농약, 비료, 비닐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또 석유가 동력원인 트랙터 대신 우리 몸의 근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 술자리에서 내딛었던 첫 걸음은 창대했으나 밭에서 내딛었던 둘째 걸음은 참으로 미미했다. 아, 우리의 근육은 참으로 약했고 땅은 감당하기 힘들게 넓었다. 하루 종일 밭을 갈아봐야 티가 안 났다. 밭은 넓고 할 일은 많았다. 금방 깨달았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부들이 트랙터를 사용하고 비닐을 씌우고 농약과 비료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쳤다. 우리는 이내 포기하고 석유를 사용하고 말았다.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사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광합성이다. 광합성이란 식물 세포에 있는 엽록체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포도당을 만들면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놓는 과정이다. 이때 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산소가 부산물로 발생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생화학을 전공한 대학원 시절까지 광합성에 대해서는 무수히 배웠고 시험도 여러 번 치렀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전까지의 광합성은 그냥 몇 페이지의 종이 위에 그려져 있는 화학식이었을 뿐이었다. 광합성의 놀라운 점은 바로 속도다. 4월 초에 감자를 심으면 하지 6월 21일경 무렵이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 새끼 손가락만한 한 가지가 팔뚝만하게 자라는 데는 불과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아침에 상추를 뜯었어도 햇빛만 좋으면 저녁에 또 뜯을 수 있다. 초여름의 뜨거운 햇빛이 고스란히 식물 속으로 녹아드는 것이다. 밭은 눈으로 직접 광합성을 목격할 수 있는 현장이다. 우리가 감자와 가지를 먹는 까닭은 녹말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녹말 분자의 화학 결합 속에서 감추어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다. 결국 우리는 햇빛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가 없으면 식물도 없고 그러면 우리도 없다. 아, 고마운 햇빛이여.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도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햇빛이 너무 세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6월 말 감자를 수확한 땅은 보통 광복절 즈음에서 김장용 배추와 물을 심을 때까지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놀린다. 왜 그럴까? 거의 취미 삼아 농사짓는 우리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농부님들도 마찬가지인 거 보면 게으름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뿌리가 빨아올린 물이 식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증산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에서 물을 증발시키면 그 힘으로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증산작용은 식물의 생존에 아주 중요하다.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식물은 물을 최대한 증발시킨다. 하지만 태양을 이길 수는 없는 법. 결국 이파리가 노랗게 죽고 만다. 큰 나무들도 가지를 축 늘어뜨린다. 한여름에 자라는 곡식이라고는 물 위에서 자라는 별을 비롯해서 몇 가지 안 된다. 그렇다. 뜨거운 여름에는 식물도 쉬어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식물이 이럴진데 사람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농부도 쉬어야 한다. 반 농사를 쉴 때쯤이면 학교도 방학을 한다. 방학은 학원에서 집중 교육을 받을 때가 아니라 쉬고 놀 때다. 한여름이 부지런하기로는 둘째갈 일이 없는 농부님들도 쉬는 때라면 이때는 모든 사람이 쉬어야 하는 때일 것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쉬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유급 휴가 일수가 너무 적다. 201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들이 보장받은 유급 휴가는 1년에 평균 14.2일에 불과했다. 전 세계 평균 24일에 한참 못 미친다. 프랑스처럼 34일을 원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평균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14.2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고도 겨우 60.6%인 8.6일만 사용했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창의성은 심심할 때 나온다. 좀 쉬자. 특히 너무 더울 땐 쉬자. 무더위에 신이 나는 생물은 짝짓기에 안달이 난 매미뿐이다. 늦잠을 자는 이유.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렇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 책임감이 투철한 장남이었던 나는 이 노래 때문에 괴로웠다. 아무리 모범심과 애국심으로 무장하려고 해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일만은 정말 힘들었다. 밤에는 안 자고 뭐하느냐의 아버지의 핀잔을 들어야 했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려는 엄마의 성화에 괴로워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늦잠을 안 잔다. 아니 못 잔다.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 그러고는 스스로 대견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가장이자 직장인인지 스스로 뿌듯해한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두 딸들이 언젠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청년이 되기를 고대한다. 나는 단순히 기다리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기다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계도하고 강제하려고 했다. 2008년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신이 얼리버드임을 강조했다. 성문 기초 영문법인지 성문 종합 영어인지 가물가물하지만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문장을 기억하는 시민들에게 얼리버드라는 별명은 매력적으로 작용했다. 아무래도 부지런함은 중요한 미덕이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대통령의 나이는 만 67세였다. 같은 해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 부지런함이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감 자신이 부지런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부지런함을 강요했다. 공정택 후보는 2004년 폐지된 영교시 수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당선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74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노인이라는 사실이다. 독일의 신경생물학자 페터 슈포르크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아침에 그렇게 활기차고 저녁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는 것은 당신의 공적이 아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훈련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일찍 태어난 것에 대한 생물학적 은혜이다. 잠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엄격한 훈련으로 몸과 정신을 강인하게 담금질한 병사들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일은 여간 곤욕이 아니다. 잠은 신경계를 가진 동물의 특성이다. 그냥 멍하니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온몸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뇌가 호르몬을 생성하여 다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정비하는 귀한 시간이다. 오죽해 하면 우리는 밥 먹는 데보다 자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겠는가. 우리가 잠을 맘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일은 보통 뇌가 알아서 한다.
대뇌와 소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뇌줄기 또는 뇌간이라고 부른다. 대뇌가 의식적으로 활동을 담당하고 소뇌가 감각과 운동을 제어하는 부분이라면 뇌줄기는 반사작용이나 내장 기능처럼 무의식적인 여러 활동을 책임진다. 의식, 감각, 운동처럼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대뇌와 소뇌와 달리 뇌줄기는 무의식적인 영역을 책임지다 보니 그 중요성이 떨어져 보인다. 하지만 뇌줄기는 우리가 보다 더 잘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줄기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받아야 만들어지고 밤에 분비된다. 수십만 전의 원시인들은 해가 지자마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 올수록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점차 늦어졌다. 특히 사춘기가 되면 대개 밤 11시부터 분비되기 시작해서 아침 9시가 지나도록 남아있다.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분비 시간이 더 늦어진다. 게으르거나 게임과 핸드폰에 빠져서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원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리적인 사이클이 있는 것이다. 내가 경기도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 등교 시간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후 중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아침 9시로 1시간 늦췄다. 우리 집의 아침은 평화 그 자체다. 아이는 실컷 자고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밥 먹고 엄마와 이야기하다가 친구와 만나서 노닥거리며 학교에 간다. 카톨릭대 성 빈센트 병원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추자 경기도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17% 높아졌고 수업 집중도도 18% 올라갔다고 한다. 아침밥을 먹는 횟수도 당연히 늘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아졌다. 미국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아이들에게 잠도 오지 않는데 억지로 일찍 자라고 성화하고 아침마다 야단치며 깨우는 것보다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옳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두말할 것 없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격언은 노인들에게 맞는 말이다. 노인이야말로 일찍 일어나는 새의 모범이다. 노인에게는 노인의 삶이 있고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의 삶이 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 벌써 3년 전이 2014년의 일이다. 세계 발견이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의 과학기사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미국 과학자들이 남극의 전파 만환경으로 중력파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다. 중력파라니. 중력도 아는 말이고 파동도 아는 말인데 중력파라는 낯선 단어에 당황했다. 물리학 문외한에게 닥치는 당황스러운 상황의 범인은 아인슈타인이다. 그는 왜 이리 해놓은 게 많은지. 아인슈타인은 중력파의 존재를 예측했고 심지어 수학적으로 증명까지 했다. 물리학 문외한에게는 수학적 증명을 했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로 설명해야 한다. 다행히 말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매트리스에 무거운 세공을 올려놓으면 그 부분이 푹 꺼진다. 이것을 물리학자들은 굳이 질량이 공간을 왜곡시켰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반대로 무거운 세공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 푹 꺼졌던 부분이 평평하게 솟아오르면서 작은 파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중력파다. 침대에서 뛰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므로 푹 꺼졌다 다시 평평하게 솟아오르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중력파는 이런 것이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발견이라는 게 사실은 착오였다는 게 밝혀졌다. 미국 과학자들이 본 것은 중력파가 아니라 성운 때문에 생긴 잡음이었다. 이때 중력파 발견을 발표한 연구자들을 비웃거나 비난하는 과학자들은 없었다. 다만 아쉬워했을 뿐이다. 이번에는 잡음이었지만 언젠가는 진짜 중력파가 발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게 과학문화다. 과학자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거대한 장치를 건설하여 2000년대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가 바로 그것이다. 라이고에는 한 변의 길이가 4km에 달하는 L자 모양의 긴 터널이 있으며 양쪽 끝에 거울이 달려있다. 중심부에서 거울로 빛을 쏘아 일정한 시간에 빛이 되돌아온다. 만약에 중력파가 터널을 지나가면 양쪽 터널의 길이가 미세하게 변한다. 그러면 빛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변한다. 이걸 보고 중력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굳이 이렇게 거대한 장치가 필요한 까닭은 중력파가 너무 약해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태양보다 50%쯤 더 커다란 중성자 별 2개가 1km 떨어져서 회전할 때 발생하는 중력파는 태양 정도의 천체를 수소 원자 반 지름만큼 변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힘을 관찰하려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검증이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되었다. 중력파가 없어도 된다. 그런데도 꼭 중력파를 봐야 하는 이유는 중력파의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 모습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중력파로 블랙홀을 볼 수 있다.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거대한 블랙홀이 합쳐지는 과정을 알아낼 수 있다. 중력파를 통해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2015년 9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중력파를 예견한 지 꼭 100년이 되었을 때 라이고의 간섭 무늬가 생겼다. 블랙홀 2개가 충돌했던 것이다. 걸린 시간은 불과 0.15초. 이때 방출된 시간당 에너지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나오는 모든 빛 에너지의 50배나 되었다. 이 중력파가 라이고의 4km짜리 터널을 1경분의 4cm만큼 변화시켰다. 전 세계 16개국의 1,000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라이고 과학협력단에는 한국인 연구자도 20여 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한국인 연구진들은 주로 중력파 검출 데이터에 섞여있는 잡음을 분리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어떤 천체가 어떻게 관측될지 예상하고 확률을 제공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이들이 중력파 연구비로 받은 국가 예산은 3년 동안 약 3억 원에 불과했다. 연구진들은 개인 사비를 들여 연구에 참여해왔다. 9월에 중력파가 검출되었지만 그 내용은 공식 발표를 하기까지는 엠바고에 붙여졌다. 이때 라이고 과학협력단의 일원이었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오정근 박사는 이미 중력파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교양 과학서를 집필하고 있었다. 중력파,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선물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연구팀의 일원이었으므로 중력파 발견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일단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다음 중력파 발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마자 책을 출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정근 박사는 원고 집필을 끝내고도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지 않았다. 그는 이듬해인 2016년 2월 11일 공식 발표가 난 직후에야 마지막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그때가 밤 12시 30분이었다고 한다. 이게 과학자의 윤리다. 2016년 말 사이언스지는 올해의 혁신 성과 10가지를 발표하면서 중력파 검출을 첫 번째로 꼽았다. 중력파를 어디서 써먹을지 아직은 모른다. 스마트폰에 쓰이는 전자기파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다. 당장은 무용해 보여도 언젠가는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과학이다. 고통과 기억력. 나는 채식주의자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나는 채식이 옳다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채식을 하면 이 세상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아직도 내 몸이 고기를 잊지 못하고 있고 내 생각대로 살기가 어려울 뿐이다. 어디 세상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가. 하지만 내 주변에는 진짜 채식주의자들이 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존경한다.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 보니 채식의 수준도 다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풀과 과일 그리고 곡물만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유와 달걀 그리고 생선 정도는 먹는다. 달걀과 생선을 먹는 이유는 뭘까? 실천적 채식주의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걔네들은 고통을 모르잖아. 그렇다. 나도 그렇게 배웠다. 대학과 대학원 시절 그리고 독일 유학 시절에도 선생님들은 말씀하셨다. 물고기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려면 의식적인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는지 확인하려면 일정한 고통을 가하고 그때 물고기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살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식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단순한 반사 반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통증을 경험하려면 통각 수용체에 입력된 정보가 두뇌 중추로 전달되어 아픔을 느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심피질이 있는 동물만 인간과 같은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심피질이 있는 포유류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새는 어떨까? 새는 포유류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표되었다. 결국 심피질이 있어야만 통증을 느낀다는 주장은 폐기되었다. 사실 이 주장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신경해부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물고기의 통증 인식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지느러미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의 수용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궁금하면 해봐야 하는 사람들이다. 과학자들은 물고기를 해부해 부상 초기에 예리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A-델타 섬유와 부상 이후에 둔한 박동성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C 섬유를 발견했다. 흥미롭게도 물고기의 경우 C 섬유의 비율이 다른 척추 동물보다 훨씬 낮았다. 이것은 부상 이후에 지속적인 통증을 덜 느낀다는 말이다. 과학자들은 물고기의 얼굴을 찌르고 열을 가하고 식초를 뿌렸다. 그러자 신경 수용체들은 모두 자극에 반응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물고기가 통증을 인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순한 반사 반응일 수도 있다. 이번에는 전등불을 붙이면 먹이가 달린 고리로 와서 먹이를 먹도록 송어를 훈련시켰다. 송어들이 훈련에 익숙해지자 진짜 실험이 시작되었다. 먹이를 먹으려고 다가오는 송어들에게 벌독이나 식초를 투여하거나 바늘로 찔렀다. 그러자 송어들은 전등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벌독과 식초에 당한 송어들은 고통을 해소하려는지 수조의 벽과 자갈에 주둥이를 문지르곤 했다. 그런데 벌독과 식초에 당한 송어들에게 진통제 모르핀을 투여하자 부정적인 반응이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이 실험 결과는 물고기가 부정적인 자극에 단순히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인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베스를 잡았다 놔줘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베스가 다시 잡힌다. 그렇다면 인자한 낚시꾼들이 이런 경험은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손맛을 느끼려고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다시 놔준다. 많은 낚시꾼들은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미끼를 문다고 생각한다. 물고기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미끼에 걸려서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물고기의 기억력은 3초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물고기 기억력이 딱히 3초라는 게 아니라 극도로 약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오히려 매우 드문 사건이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갈고리에 한 번 걸린 후 6개월에서 3년 정도 미끼를 회피한다는 연구가 있다. 물고기 학자들은 물고기가 미끼를 금세 다시 무는 이유는 극도로 굶주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몹시 굶은 물고기는 설사 통증을 느끼더라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미끼를 문다는 것이다. 환경이 불확실하면 그러니 다시 잡히는 물고기가 있다면 낚시를 그만두고 준비한 미끼를 뿌려줘야 한다. 조너선 벨컴의 물고기는 알고 있다는 물고기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책이다.
책을 읽고 다시 용기를 내기로 했다. 나는 채식주의자다. 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참 흥미로운 얘기거리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몰랐던 과학에 대한 이론이나 실생활과 연결된 그런 과학 정보들이 참 많이 담겨 있어서 유익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